이 정우선 전 비서관이 그렇죠.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이죠. 정확히 한 이 사람이 일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형외과 의원하고 긴밀히 접촉한 것을 특검이 포착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검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 네. 조사는 뭐냐면 정호성 전 비서관 조사를 했고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놨는데 그 내용을 뺐든지 아니면 고의든 취소든 검찰에서 알 수가 없지만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서 특검에서 수사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김영재하고 청와대하고 연결고리가 정호성 전 비서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재한테 어느 정도 뭐 실 이런 부분 특혜 같은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줬던 사람이 정호성 전 비서관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 이런 것들을 특검팀이 수사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확인이 됐고 아마 두 사람을 소환해서 이런 부분을 더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김영재 의원 원장이라는 분하고 정호선 그 전 비서관하고 이게 왜 긴밀한 연락을 했을까? 최순실 때문에 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김영재 의원이라는 데가 최순실의 단골 그 병원이었죠. 예. 예. 김영재 그 의원급 성형외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진료 과목이 이제 성형외과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강남에서는 뭐 다른 분야로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그 최순실 씨가 단골이었다는 건 여러 정황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정호성 비서관은 안종범 뭐 경제수석이나 아니면 또 다른 안봉근 비서관이나 다른 문고리 3인방의 이재만 비서관과는 달리 사실 여러 가지 메신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모든 게 이제 출납이, 그러니까 옛날에 승지처럼 모든 출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뭐 본인이 여기 단골이었을 리는 없을 거고요. 지금 밝혀진 거는 아마 최순실 씨를 통해서 이 김영재 의원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정호성 비서관이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안종범 수석이나 다른 사람과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특검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특검이 이 언론에 흘리는 정보가 무엇이냐가 주목이 돼야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것처럼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 단골 성형 의사에게 특혜를 주선했다. 그것을 특검이 제일 먼저 언론에 흘릴까요?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은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어디서 유추할 수 있죠?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에 대한 음성 파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음성 파일에 대한 내용은 검찰에서 밝히고 또 특검에서 살짝 밝혔지만 예. 최순실의 지시 내용만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순방 전에 뭘 지시했다. 예. 이런 것만 담겨 있는 것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것도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가정이 아니라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성형의사의 접촉 확인은 아마도 음성 파일이든 뭐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음성 파일 안에는 대통령의 사생활도 담길 수 있다 하는 7시간. 예,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검은 괜히 이것부터 내놓을 리가 없어요. 예. 이건 압박입니다. 어떤 예. 앞으로 점점 나올 수 있는 예. 그 내용에 대한 압박이죠. 우리는 뭔가를 갖고 있다. 갖고 있다. 네. 아하. 네, 상당히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특검이 어떻게 보면 내놓은 어떤 특종 1호나 다름없는데 예. 아마 상당히 고민 끝에 심의를 기울여서 내놓은 일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특검이 상당히 과거 검사와는 달리 강조했던 게 세월호 7시간을 파헤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게 대통령 성형 시술론이었습니다. 바로 그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김영재 의사를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세웠다는 것. 이거는 바로 초부장부터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칼날을 들이댄 거다. 대통령이 가장 옆에 있던 정호성 비서관과 세월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던 그 의료 원장들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특검이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바로 대통령 턱 밑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해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런데 특검이 매일매일 브리핑 이제 해주죠. 이제 수사 본격 이사도 다 대치동으로 들어갔고, 예, 데일리 브리핑 그죠?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예. 예, 이제 거기서도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정호성 씨하고 김영재 원장하고의 어떤 그
아주 긴밀하게 접촉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분이 무슨 특혜를 받았다 이런 거야 나중에 뭐 그렇죠. 그건 하겠지만 도대체 왜 특혜를 줬는가 하는 부분도 내일이 청문회인가요? 내일이? 내일이 청문회니까 예. 이분이 내일 출두를 하겠죠. 청문회 출석해서 예, 진술을 예. 할 텐데요. 근데 사실 오늘 특검에서 이 부분을 흘리게 되면 내일 국정조사 특위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그렇죠. 되겠죠. 예. 그럼 거기서 이제 청문회가 생중계가 되니까 그걸 보면서 특검팀 이제 수사관들이나 검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수사를 미리 좀 하는 거죠. 거기 이제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이 수사를 할 때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진술을 할지 미리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서 또 오늘 이 부분을 미리 흘린 게 아닌가. 내일 국정조사를 염두에 두고 또 이런 부분을 한 거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결국은 마지막에 대면 조사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강제 조사라고 표현하지만 강제 조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스스로 응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려면 지금 초장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걸 계속 암시하는 그거부터 시작하겠다라는 특검의 첫 번째 단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내일 또 청문회가 있고요. 모레도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내일 뭐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또 출연하시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내일은 뭐 머리를 좀 맑게 하는 약이라도 좀 드시고 오셔서 청문회 증인들이 기억이 안 나는 일은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예, 이번에는 또 다른 비서관이죠. 바로 안봉근 비서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한 이제 정우성 씨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은 안봉근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안봉근 씨 자신이 막강하다. 그렇죠. 나 이 정도로 힘 있어. 예?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과시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세계일보가 지금 보도한 건데요. 예. 안종범 비서관이 막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뭐 수석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 또 대장이라 표현하면 대장? 왜 대장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장이 퇴근하면 내한테 일일이 다 물어본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대장한테 얘기한다면 이건 뭐 한 명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 비서실장보다 세다는 뉘앙스인데 대장 사실 어른이라고 표현합니다. 청와대에서 아니면 VIP라고 표현하죠. 대장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 모임에 나를 아껴주는 바로 이 사람 패밀리 같은 개념으로 하여튼 좀 본인의 위치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조금 허풍도 있으면서 약간 개연성도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보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부총장님께서 예전에 청와대 근무하셨는데 예. 자 비서관이 수석 하나 자르는 거 뭐 문제도 아니야.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솔직히 죄송하지만은 저 이른바 완장찬 실세들끼리는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대통령이 지배하고 보고를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밖으로 발설을 하거나 저렇게 공공연하게 자랑을 하는 경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 그냥 바로 경질감입니다. 근데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서 김기춘이나 오병호나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참모들 공통점이 좀 로마 병정처럼 말이 없습니다. 입이 무겁고. 그런데 그중에서 안봉근 씨가 상당히 말이 좀 비교적 가볍습니다. 톡톡 튀는 스타일이어서. 보기에는 굉장히 입이 무겁게 보이시는데. 예. 예, 자기가 막 과시 차원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마도 이후 시간이 내일 모레 지나가면서록 저보다 훨씬 더 심한 말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변호사 말씀하셨다시피 호칭 대장, 우리 대장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보면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각하. 그 다음에 김정삼 대통령이면서 어르신이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그때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제가 출입했지만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른.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들어가면서 점점 조금씩 네, 호칭이 낮춰집니다.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통령님 또는 VIP 그다음에 하더니 이제 이제는 대장. 드디어 대장까지 대장이에요. 내려왔습니다. 아, 예. 뭐 편안해지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편하게 쉽게 부르는 건 좋지만은 예. 그만큼 대통령을 또 가볍게 본다, 우습게 본다. 그렇죠. 이런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저 사람들이 대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마 이제 지금 MB 때도 사실 어르신이라고 아직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마 그 이 문고리 3인방이 대장이라고 부르는 거지. 딴 분들은 또 그렇게 대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안봉근 비서관은 수행 비서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국회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의원 시절에 많이 봤죠. 근데 저렇게 항상 표정을 저렇게 짓고 수행 비서 역할을 하면서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전화가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지만 저도 전화를 해보면 그 안봉근 비서관이 받아서 그 전화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박근혜 의원의 전화번호는 없고요. 저희 갖고 있는 전화번호는 안봉근 비서관의 전화번호인지 할 때 알 수 없지만 항상 저 사람이 받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당시 아마 MB가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아마 이렇게 전화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데 안봉근 비서관이 저렇게 과음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많이 한 거는 오히려 정호성 비서관이나 이재만 비서관의 경우는 이제 메시지를 하거나 메시지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하는데 본인은 수행 비서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단지 내가 수행만 하는 게 아니다. 나도 역할이 크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고요. 실제 인수위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된 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정호성 비서관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하죠. 예. 실제로 안봉근 비서관의 이 표현은 사실상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다들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뭔가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싶은 느낌,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나는 국회의원도 두세 명쯤은 시켜줄 수 있어. 뭐 공천 개입을 했다니 이게 뭐예요? 네, 그리고 그거 아니면 사실은 자기가 밀려났을 때 권력에 이 세 사람의 권력욕은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체제였어요. 밥도 따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회의 끝나고 밥을 각각 따로 먹었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중요한 건 또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었어요. 사람들을 부린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조직을 다루는 어떤 그 스타일이 이 누군가로부터 책임을 쥐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끌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각 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다 이 뭔가 이 소통을 하는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권력을 나눠주는 그런 그 수평 구조였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너무나 치열하게 그 권력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구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 제일 가까워라고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기서. 근데 화면에 조금 전에 보니까 안봉근의 코멘트들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리더십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대목이 보이는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개별 인사 거론자를 일일이 물어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물어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주위에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밀봉 인사, 밀실 인사를 하는데 안봉근이에게 일일이 물어본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지금 최순실 과거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국정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봐서 짜증이 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시콜콜 작은 부분까지 물어본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인사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사람, 물어봐서는 안 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시시콜콜하게 물어본다. 이건 인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것을 안봉근의 코멘트에서 단적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근데 어쨌든 안봉근 씨는 지금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지금 정호성 씨만 구속이 돼 있고, 근데 이제 나머지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사가 안 들어간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약간 혐의 자체는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실을 태워서 데리고 갔다 이런 부분들은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지 뭐 현행법, 형법 위반 부분은 좀 없어 보이거든요. 다만 직무유기라든지 특히 최순실 관련해서 이권 개입을 했을 때 뭐 강요했을 때 그걸 알았다든지 같이 뭘 했다든지 이러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고요. 특검에서도 놓치지 않고 우병우를 조사하게 되면 또 김기춘 실장을 조사하게 되면 이 문고리 3인방 다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사의 대상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봉근 비서관도 이제 사실 계속 청와대 들어가기 전도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었죠. 보좌진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일정 부분 확인이 될 거거든요. 근데 또 청와대 들어가서도 재산이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뭐 부동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정당하게 취득된 건지 아닌 건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어떤 그 인사를 개입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권에 개입해서 본인이 사익을 취한 게 있는지 없는지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지금 그러고 이제 우병우 얘기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현상금 2천만 원 이상까지 걸렸었죠. 그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 FA로 풀린 우병우 연일 몸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는데 드디어 자취를 드러냈습니다. 도피 논란 과연 어떤 해명을 했을까요? 박상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국회 동행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꼭꼭 숨어 있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하지만 정치권의 공개 수배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나 봅니다. 수배가 시작된 이후 실제로 우 전 수석을 봤다는 제보가 정치권과 언론에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 전 수석이 결국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한 건데요. 자, 황제 수사로 논란이 됐었던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단 한 차례만 조사를 받은 채 남은 수사는 이제 특검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차단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과연 알면서도 눈을 감아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우병우 전 수석이 19일 날 청문회가 아니에요. 22일로 이제는 완전히 고정이 된 것 같은데 22일 날 청문회가 출석하겠다.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2차 청문회는 출석을 안 했다. 그러면은 원칙은 이렇게 돼 있나 보죠. 2차 청문회는 무조건 나가지 말고 5차는 나가도 된다. 이렇게 명문화돼 있는 모양이죠. 현직일 때는 이제 민정수석이 안 나간 적이 있었지요. 아니요. 2차 청문회 때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현직이 아닌데 최재경 수석으로 바뀐 그렇죠. 다음이죠. 네. 그 현직일 때 그런 원칙, 간행 그 얘기를 사실 상황에 안 맞게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전 그래서 혹시 무슨 2차에는 나가지 말아라. 숫자가 안 맞는다. 5차에는 나가라. 뭐 예. 사인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고 사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국회에서 부른다면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등의 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알다시피 출석 요구서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계속 피해 다니니까 네티즌들이 돈을 걸어가지고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이 돈을 걸기 시작했는데 현상금을 건 겁니다. 현상금이 뭐 국가에서도 현상금을 걸 수가 있지만 정청래 전 의원도 돈 다 내고 그렇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김성태 네, 의원도 안민석 냈죠. 의원도 걸었죠. 민주당 그렇죠. 안민석 의원 돈 걸었죠. 그래 네. 걸어가지고 이제 그걸 하니까 네티즌들이 이제 국민들이 시민들이 펀딩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아마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본인이 나간다 그러면 나온다고. 그 돈을 본인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제 의미가 없게 돼가지고 그걸 이제 촛불 집회 거기 이제 기부하기로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예. 세상 사람 눈이 제일 무서웠을 겁니다. 예,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금 저런 상태에서 가면요. 다 우병우 얼굴 화면에 나오는 거 전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아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본인이 뭐 그동안에 출석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집 앞에 기자들이 진치고 있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기자들이 아마 새벽부터 밤까지 진쳐서 일거수일투족을 따라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언론으로부터 혹은 시민으로부터 온통 검찰로부터 경찰로부터 삥 둘러서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겠죠. 그래서 마지막 벼랑 끝에 모여 있다가 결국은 마지못해서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저는 우병우 수석이 이제 취재진을 피해서 집을 나갔다 뭐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국회의 요구를 존중해서 이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강했다면 그 처음에 청문회 할 때 이제 출석료 통보서를 집에 없어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방송에서 계속 찾는다 그러고 뭐 이제 장모님 처가댁도 가고 별장도 가고 뭐 이런 게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걸 못 봤을까요? 알았을 텐데 그럼 국회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언제쯤은 나가겠다 아니면 오후에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수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러죠. 능력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는 분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피한 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피하고 있었을까? 그냥 우리가 이제 나오기가 싫어서 그냥 버텼을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수사에 대비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거나
그런 걸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거를 걱정하고 특별검사들은 그 말이 있죠. 책임담에 그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 같이 그리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 같이 그러니까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검찰 출신들에 대해서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무유기인지 공범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잘못한 게 뭔지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는 게 또 특검이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국정조사의 청문회에 나와서 어떤 뭐 국민들이 가슴에 담았던 어떤 응어리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죄 여부를 정확하게 가리는 것. 그런데 사실 검찰이 이번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진한 부분은 우병우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윤곽근 팀장이 불러서 이 장면을 딱 연출했는데 팔짱 낀 장면을 연출했는데 김수남 총장이 단연코 이런 뭐 이거는 안 된다 하고 이제 특수본에 이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다음 며칠 동안 굉장히 꽤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밝혀낸 것도 없고 또 소환도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특검에 넘어갔고 특검에서도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지는 그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커 보이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문회에 나오고 또 많은 어떤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뭐다 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특검의 의지다. 특검이 어디까지 의지를 예. 갖고 있고 어디까지 우병우 수석을 수사를 할 건가 이걸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문회 나오기 전에 22일이면 이제 1주 반 정도 시간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불러서 특검에서 소환을 하든지 예. 임의 조사를 하든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한 후에 청문회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오늘 우병우 수석이 5차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부산이나 제주까지 내려가면서 이른바 우병우발 창조경제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좀 아쉽게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 열리는 청문회부터는 좀 의원들끼리 좀 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몰아가는 자세를 보여야지. 그거 보면은요. 아까 어떤 A 의원이 물어봤던 거 나중에 또 물어보고 이런 현상 벌어집니다. 이거 사실 좋은 평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참석하는 의원들 전략 좀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거 의원들 꼭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